웃고 있는 얼굴 뒤에 그런 끔찍한 거짓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돈이 자꾸 사라지고 아들은 점점 제 곁을 떠나고 그 모든 배후엔 바로 제 아들이 믿어 의심치 않던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눈을 감았다면 제 아들은 지금쯤 파멸했을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제 이야기는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도 언젠가 이런 덫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숙자입니다. 올해 66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로 아직도 생각만 하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아들 하나만 키워왔습니다. 35살이 된 우리 진교는 작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키는 보통이고 얼굴도 그저 그랬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교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워낙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다 보니 여자와 제대로 사귀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에서도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하고 소개팅을 주선해도 어색해하며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아들을 보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런 진교가 어느 봄날 저녁 집에 들어서는 모습부터 달라 보였어요. 평소 구부정하던 어깨가 쫙 펴져 있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 소개할 사람이 있어. 그때 진교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고 두 뺨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누구를 소개하겠다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했던 일이 드디어 일어난 것 같았거든요. 여자친구. 아니, 결혼을 약속한 사이야. 다음 주말에 집에 데려와도 될까? 진교의 얼굴은 온통 붉어져 있었습니다. 35살 어른이 마치 20살 청년처럼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니 귀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어요. 그 주말, 이른 아침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3시쯤 진교가 한 여자와 함께 나타났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힐 뻔했어요. 조미현이라고 소개된 그 여자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셔츠에 검은색 정장 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키는 160cm 정도의 날씬한 체격, 까만 긴 머리를 한쪽으로 곱게 넘긴 모습이 마치 드라마에서 나온 듯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조미현입니다. 미연이 깍듯하게 인사를 드리며 두 손으로 꽃다발을 건네는 모습에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고 눈빛은 정말 순수해 보였어요. 어머,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진교야, 내가 어떻게 이런 분을. 제가 놀라서 중얼거리자 미연이 배시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교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믿음직스럽고 성실해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내내 미연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며 부엌까지 따라와서는 능숙한 솜씨로 그릇을 닦아주었어요. 평소 혼자 사는데 익숙해서인지 집안일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는 좋은 한의원이 있어요. 한번 모시고 가볼까요? 미연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교가 어떻게 이런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났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그날 밤 진교와 미연을 배웅하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진교에게도 봄이 온 것 같았거든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미연은 정말 완벽한 며느리감이었어요. 예물 문제로 싸우는 요즘 젊은 커플들과는 달리 미연은 오히려 제게 부담을 갖지 말라며 소박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교 씨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너무 큰 비용 들이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모두 부러워했어요. 숙자 씨, 복 터졌네. 저런 며느리는 하늘에서 내려준 거야. 결혼식은 가을의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미연의 부모님도 오셨는데 점잖고 교양 있어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아버님은 회사원이셨고 어머님은 전업주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니 미연의 부모님도 참 조용하셨어요. 말씀도 많지 않으셨고 어딘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저 낯선 사람들이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신혼생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교는 매일 아침 웃는 얼굴로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미연과 함께 자주 저희 집에 들렀어요. 미연은 항상 밑반찬을 싸서 가져오거나 제가 좋아하는 차를 사오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몸에 좋다고 해서 특별히 주문한 거예요. 어머나, 이런 비싼 걸. 안 그래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하죠.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어요. 미연은 정말 세심했습니다. 제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다음날 무릎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가져오고 제가 잠을 못 잔다고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베개를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것들이 계획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취향과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제게 의존하게 만드는 수법이었을 수도 있죠.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한 지 6달이 지났을 때 미연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제가 아기를 가진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이니? 어머, 우리 미연이가. 진교야, 들었니? 진교의 얼굴도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동안 조심스러워하던 미연을 더욱 극진히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아, 무거운 건 절대 들지 마. 계단도 조심해서 다니고. 괜찮아요. 아직 초기라서요. 미연은 수줍게 웃으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 평온한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미연의 29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시내의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강남루라는 그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건물 12층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진교가 미연을 위해 특별히 예약한 곳이라고 했어요. 임신한 아내의 생일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날 저녁 6시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미연과 진교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임신 초기라서 아직 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더욱 여성스러워 보였어요. 머리는 반쪽만 곱게 올리고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는데 눈가에 은은한 아이섀도우를 발랐고 립스틱은 연한 장밋빛이었어요. 정말 공주님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정말 예쁘세요. 미연이 밝게 웃으며 제 팔짱을 끼웠습니다. 향기로운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어요. 샤넬인지 디올인지 비싼 향수 같았습니다. 우리 미연이가 더 예쁘지. 임신해서 그런지 더 빛이 나는구나. 진교도 옆에서 뿌듯한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 한결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목재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정갈하게 놓인 도자기 장식들이 품격을 느끼게 했어요. 예약하신 이진교님이시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창가 쪽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방문을 열자 정말 멋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큰 창문과 낮은 원목 테이블, 그리고 편안한 방석들이 놓여 있었어요. 벽면에는 한국화가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화분에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진교야, 여기 어떻게 알았니? 회사 선배가 추천해줬어요.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반대편 강변에는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아서 하늘은 짙은 주황색과 보라색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미연의 얼굴이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임신의 기쁨 때문인지 평소보다 화사해 보였어요. 미연아, 생일 축하한다. 이거 받아라. 제가 준비한 진주 목걸이 세트를 건네자 미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하얀 진주가 은은하게 빛나는 우아한 목걸이였어요. 어머니, 이걸 어떻게... 정말 감사해요. 평생 간직할게요. 미연이 제 손을 꽉 잡고 고맙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곧 태어날 아기의 할머니가 될 생각을 하니 더욱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미연이가 좋아하니 다행이구나. 아기한테도 좋은 기운이 갈 거야.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셔서. 미연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정말 완벽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진교가 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깔끔한 한복을 입은 젊은 여종업원이 들어와 메뉴를 펼쳐 보였어요. 주문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메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키는 보통 정도이고 약간 뚱뚱한 체격에 머리가 반쯤 벗겨진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어딘가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눈빛이 다급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잠깐만. 그 남자가 우리 테이블을 훑어보다가 미연을 발견하는 순간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놀람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당신이 여기 있을 수가.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는 미연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고 미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미연의 얼굴에 스쳐간 미세한 당황과 두려움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종업원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때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을 산산조각 내버린 한마디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은은하던 가야금 선율도, 창밖의 자동차 소음도, 옆방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그 남자의 목소리만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제 심장이 얼음덩어리가 된 것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어요. 그 여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죄송한데요, 저 모르는 분 같은데.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평소에 당당하고 밝은 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뭔 소리야? 우리 결혼한 지 2년 됐잖아. 집문서 가지고 사라진 게 벌써 6개월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집문서? 뭔 소리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진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모습이었어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한테 무슨 모독적인 소리야. 진교의 고함 소리에 옆방에서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지배인이 허둥지둥 들어왔어요. 손님 죄송합니다. 이분이 갑자기. 하지만 그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미연을 향해 소리쳤어요. 당신 박수진 맞지? 박수진 맞잖아. 이름을 바꾼 거야, 조미현으로. 제발 좀 그만해요. 그 순간 미연이 훌쩍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교의 품에 안기며 서러워하는 모습이 정말 가련해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결국 우리는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완벽했던 생일 축하가 최악의 악몽으로 바뀐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연은 계속 흐느꼈고 진교는 운전하면서도 이를 갈며 분노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그 남자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식당에서 절규하던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서럽게 우는 미연의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진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젯밤 일로 미연이가 많이 상처받았어.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아줘.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투로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모성 본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 남자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혹시나 해서 식당에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어제 저희 식당에서 소동이 있었는데 그때 오신 분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강남루에 도착하니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직원 전용 출입구 쪽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실례합니다. 어제 소동 벌이신 분 혹시 아세요? 아, 그분 말씀이세요? 김철수 씨라고 하던데.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청소 아주머니는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연락처라도. 글쎄요, 개인정보라서. 그런데 혹시 어제 그 일로 오신 거예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주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쪽지를 건네주었어요. 그분이 나가면서 연락처를 남기고 가셨거든요. 같은 피해자가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하시면서 떨리는 손으로 쪽지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경계심이 가득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김철수 씨시죠? 저는 어제 식당에 있던. 누구세요? 또 뭔 일로 전화했어요? 제발 들어보세요. 저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한참의 침묵 후에 김철수 씨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강남역 10번 출구 앞 공원에서 만나요. 그날 오후 약속 장소에 나간 저는 벤치에 앉아 있는 중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차분해 보였지만
깊은 시름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김철수 씨시죠?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김철수 씨는 초조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건 정말 확실해서예요.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제 상상을 뛰어넘는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그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때는 박수진이라고 했죠. 정말 예쁘고 착해 보였거든요. 김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아내였어요. 집안일도 잘하고 저한테도 잘했고,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쯤 지나서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업한다면서요. 제 등골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모든 걸 잃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죠. 이혼 신청서만 남기고. 김철수 씨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는데 신부의 얼굴이 바로 우리 미연이었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사진 속의 여자는 분명 미연이었습니다. 헤어스타일이나 화장은 조금 달랐지만 얼굴은 틀림없었어요. 그 후에 알고 보니 저만 당한 게 아니더라고요.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남자들이 피해를 당했어요. 김철수 씨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결혼사기 피해자 모임이 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설마 우리 미연이 그런 사람일까 싶기도 했지만 김철수 씨의 확신에 찬 모습과 사진을 보니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인터넷으로 결혼 사기에 대해 검색해 보니 정말 많은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중년 남성들을 노리는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연의 집에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남자가 준 명함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받은 사람은 김철민이라는 50대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결혼사기 피해자 자조모임 대표 김철민입니다. 차분하고 신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며느리가 혹시 조미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를 들은 김철민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봅시다. 내일 오후 2시에 서초동 카페 온 더 테이블에서 만나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3명의 남성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40대에서 50대로 보이는 평범해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이숙자 어머님이시군요. 앉으세요. 김철민 씨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다른 두 분도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희는 모두 같은 여자한테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김철민 씨가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분이 박영수 씨고 이분이 이동현 씨입니다. 모두 박수진, 즉 어머님이 말씀하신 조미연한테 당한 분들이에요. 박영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당했어요. 그때는 최미나라는 이름이었죠.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상가 건물까지 넘어가고 사라졌습니다. 목소리에 깊은 한이 서려 있었어요. 이동현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2년 전이에요. 김영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했죠. 아파트 전세금 3억을 가지고 잠적했습니다. 김철민 씨가 파일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안에는 같은 여자의 사진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는데 이름과 나이, 출신지가 모두 달랐어요. 하지만 얼굴은 틀림없이 우리 미연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전문적인 결혼 사기범입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한 다음 적절한 시기에 모든 것을 가져가고 사라져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진교도 아마 이미 계획은 다 세워져 있을 겁니다. 어머님 명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김철민 씨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희가 그동안 경찰서도 가보고 변호사도 만나봤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이 여자는 너무 치밀해서 법적 증거를 남기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합니다. 사기 행각을 벌이는 현장을 포착해야 해요. 그들은 지난 3년간 이 여자를 추적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교활하고 신중해서 꼬리를 잡지 못했대요. 어머님이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며느리 집에서 뭔가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정말 우리 미연이 그런 무서운 사람일까 싶기도 했지만 여러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으니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이제 직접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연과 진교가 모두 없을 때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뭔가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기회는 며칠 뒤에 왔습니다. 진교는 출장으로 부산에 가고 미연은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했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서서 진교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진교 생일이라서 알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도둑이 된 기분이었지만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거실과 주방을 뒤져봤지만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실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미연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싼 브랜드 옷들이었는데 진교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었어요. 침대 밑을 들여다보니 깊숙한 곳에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보였습니다. 힘들게 끌어내서 열어보려 했지만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화장대 서랍을 뒤지다가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행 가방에 자물쇠에 끼워보니 딱 맞아떨어졌어요. 가방을 열었을 때 제가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신분증과 통장,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신분증들을 보니 모두 미연의 얼굴이었지만 이름은 달랐습니다. 박수진, 최미나, 김영희, 정숙 씨와 피해자 모임에서 들었던 이름들이었어요. 수첩을 펼쳐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거기에는 끔찍한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첫 번째 타겟 김철수, 41세, 농지 3억 편취 완료. 두 번째 타겟 박영수, 47세, 상가 건물 8억 편취 완료. 세 번째 타겟 이진교, 35살, 목표 금액 20억. 제 아들과 제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욱 끔찍한 계획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진교 성향 분석, 순진하고 여자에게 약함, 어머니를 무조건 따르는 마마보이, 나에 대한 사랑이 깊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 이숙자 시어머니 분석, 아들에 대한 애정이 맹목적, 의심 많지만 감정의 약함, 상가 건물과 아파트 소유, 진행 계획, 1단계, 신뢰 구축 완료, 2단계, 임신 발표로 완전 장악, 3단계, 사업 실패 핑계로 자금 요구, 4단계, 명예 이전 후 잠적.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수첩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이었다니. 제 아들의 순수한 사랑을 이렇게 이용했다니. 휴대폰으로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한 다음 집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김철민 씨에게 전화를 걸어 발견한 증거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확실한 무기가 생겼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 여자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미연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김철민 씨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연을 현행범으로 잡기 위해서는 그녀가 또 다른 사기를 저지르는 현장을 포착해야 했어요. 가짜 타겟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연이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먹잇감 말이에요. 김철민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부유한 호라비 역할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내를 잃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설정으로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제가 우연히 김철민 씨를 만나게 되고 그분이 재혼을 원하는 부유한 호랍이라는 것을 미연에게 슬쩍 흘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미연이 분명 관심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미연과 함께 백화점에 쇼핑을 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미연이 제 팔짱을 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딸 같아서 고마웠는데 이제는 소름이 끼쳤어요. 그냥 좀 외로워서 그래. 옛날 친구들이랑 만날 기회가 없어서. 제가 의도적으로 외로움을 표현하자 미연의 눈이 번뜩했습니다. 그럼 제가 동창회나 모임 같은 거 알아봐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다. 그런데 말이야. 얼마 전에 우연히 옛날 동창을 만났는데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낸다더라. 미연이 갑자기 관심 있는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아, 그러세요? 안 되셨네요. 김철민 씨라고 하는데 보험회사 일하다가 은퇴했다고 하더구나. 보험금도 꽤 받았다는데 혼자 지내기 외롭다고. 자식들은 다 해외에 나가 있고. 미연의 눈빛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혹시 제가 그분을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혼자 계시기 외로우실 텐데 제가 좋은 분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미연이 예상대로 먹잇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럼 한번 소개해줄까? 며칠 뒤 저는 미연과 함께 시내 카페에서 김철민 씨를 만났습니다. 김철민 씨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정말 부유해 보였습니다. 김철민입니다. 숙자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김철민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고 미연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조미현이에요. 어머니 친구분이시라고 하셨는데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죠? 미연이 먼저 김철민 씨의 상황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어요. 김철민 씨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고 미연은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미연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혼자 계시기 너무 외로우실 텐데.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재산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미연이 자연스럽게 만남을 제안하며 동시에 재산 이야기를 슬쩍 꺼냈습니다. 김철민 씨는 순진한 척 반응했어요. 그러네요. 아내가 그런 일은 다 해줬는데 이제 혼자 하려니 막막해요. 그 후로 미연은 김철민 씨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도 자연스럽게 동행했어요. 미연은 점점 김철민 씨에게 접근해 갔고
진규한테는 어머니 친구분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가끔 만나 뵙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미연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철민 오빠, 혹시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투자를 안 하면 손해거든요. 김철민 씨는 준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은행에만 넣어두고 있는데 뭔가 좋은 방법이 있나요? 제가 아는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어요. 원금 보장에 수익률도 높고 관심 있으시면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요.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미연이 김철민 씨를 새로운 타겟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김철민 씨의 옷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달려 있었고 제 가방에도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김철민 씨가 관심을 보이자 미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내일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말 기회는 많지 않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연은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새로운 먹잇감을 발견한 사냥꾼의 표정이었어요.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연이 제안한 장소는 시내 고급 호텔의 라운지였습니다. 김철민 씨와 저는 미리 가서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미연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어요. 그날 미연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 마치 금융 전문가 같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빠. 미연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투자 상품 자료예요. 파일 안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그래프와 수익률 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가짜였지만 일반인이 보기에는 정말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골드펀드라는 상품인데요. 스위스 은행과 연계된 특별한 투자처예요.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고 특별한 루트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거든요. 미연의 설명은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마치 금융 전문가처럼 이야기했어요. 수익률이 연 30%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은행 금리와는 비교할 수 없죠. 김철민 씨가 관심 있는 척 물었습니다. 정말 안전한가요? 원금 손실 위험은 없고요? 당연하죠. 스위스 은행이 보장하는 상품이에요. 전 세계 부유층들만 투자하는 곳이거든요. 그때 김철민 씨가 준비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미연 씨는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나요?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시죠? 미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일을 꽤 오래 했어요.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렸고요. 이전에도요? 네, 성공적인 케이스들이 많아요. 제 전 남편들도. 아, 죄송해요. 말 실수했네요. 순간 미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전 남편들이라고 하셨는데요. 김철민 씨가 차근차근 물어보자 미연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제가 재혼이거든요. 이전 남편도 이 투자로 많은 수익을 냈어요. 그럼 지금 남편분도 아시는 일인가요? 아니요, 아직은. 남편은 투자에 관심이 없어서. 미연의 말이 점점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그때 김철민 씨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미연 씨 본명이 박수진 아니신가요? 미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조미연인데요. 제가 박수진이라는 분한테 투자 사기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미연 씨가 그분과 너무 닮으셔서. 그 순간 미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붙이는 건가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미연이 저를 돌아보며 따지듯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미연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미연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동안 보여주던 순수한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뭘 안다는 거예요? 내 집에서 찾은 수첩, 가짜 신분증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일들. 미연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떻게?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철민 씨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어요. 조미현 씨, 일명 박수진, 최미나, 김영희. 결혼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미연은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잘했다고? 내 아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고 했으면서. 미연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제 아들이 받을 충격이 걱정되었어요. 이제 진교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진교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미연이는 왜 전화를 안 받지? 진교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물었습니다.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준비해둔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연의 가짜 신분증들과 수첩, 그리고 오늘 녹음한 내용들이었어요. 앉아라, 진교야. 엄마가 내게 보여줄 게 있다. 진교가 소파에 앉아 저는 수첩을 건넸습니다. 이것부터 봐라. 진교가 수첩을 펼치는 순간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내 아내가 직접 쓴 거다. 너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속인 남자들에 대한 기록이야. 진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세 번째 타겟. 이진교. 목표 금액 20억. 진교가 중얼거리며 읽더니 갑자기 수첩을 던져버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된 거야. 조작이 아니야. 미연이는 오늘 경찰서에 끌려갔어. 결혼 사기 혐의로. 진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뭘 한 거야? 우리 미연이한테 뭘 한 거냐고. 아무것도 안 했어. 단지 진실을 밝혀낸 것뿐이야. 저는 차분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식당에서의 만남부터 피해자들과의 연대, 그리고 오늘의 함정 작전까지 모든 것을요. 진교는 말없이 듣고 있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안 돼. 이럴 리 없어. 미연이가 그럴 리 없다고. 그때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구치소에서 온 것이었어요. 미연이 임신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였습니다. 진교야, 이것도 봐라. 진교가 메시지를 보는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임신도 거짓말이었다고? 그래. 너를 완전히 조종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어. 진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35살 어른이 아이처럼 목 놓아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엄마, 내가 너무 바보였어.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괜찮다, 아들아. 이제 다 끝났어. 저는 진교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제 아들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진교와 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요. 엄마, 나 회사 그만둘까 생각 중이야. 왜? 이런 정신 상태로 일할 수가 없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저는 진교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미연의 가짜 부모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위님,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냥 돈 받고 부모 역할만 하라고 해서. 진교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자백하세요. 그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연의 재판은 석 달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연은 죄수복을 입고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의 아름답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성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연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단지 투자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사기를 칠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특히 미연이 직접 쓴 수첩의 내용이 결정적이었어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이 수첩에는 명백히 사기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수첩을 증거로 제시하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진교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증언했어요. 피고인은 저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임신까지 거짓말로 저를 속였습니다. 진교의 증언을 들으며 방청석의 피해자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었어요. 김철민 씨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어요. 저 역시 피고인의 결혼 사기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잃고 가족들과도 멀어졌어요. 피해자들의 증언이 계속될수록 미연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판결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은 피해자들과 취재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수진 일명 조미연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재산을 편취하였으며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악질적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합니다. 결국 미연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미연은 마지막까지 저와 진교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저와 진교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모두 후련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김철민 씨가 제 손을 잡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이었어요. 그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진교는 몇 개월간 휴식을 취한 후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어요. 예전처럼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진교는 그곳에서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교의 마음이 많이 치유되었어요. 처음에는 여자를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더니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그때 일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켜 준 것 같아. 진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꼈어요. 저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김철민 씨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결혼 사기 예방을 위한 작은 상담센터를 만들었어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선생님, 또 상담 신청이 들어왔어요. 센터 직원이 알려주면 저는 기꺼이 상담실로 향합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센터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지는 교도소였어요. 미연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뻔한 참회의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한다는 말, 반성하고 있다는 말들이요. 저는 편지를 읽고 아무 말 없이 사무실 한쪽에 있는 문서 파쇄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넣어버렸어요.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편지는 산산조각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그 여자의 거짓된 참회가 필요 없었어요. 제가 할 일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센터 마당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 마음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느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저는 이겨냈습니다. 제 아들을 지켜냈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정의를 실현했으며 더 나아가 앞으로 이런 피해를 방지하는 일까지 하고 있어요. 인생이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만약 이런 일을 당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실현됩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